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농업 생산력 침체는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로 체제를 지탱하고 경제 성장 없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체제와 경제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북한 체제가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고 40년, 50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아주 북한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대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지 또 국민께 어떤 통일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듯이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 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그리고 통일은 과거 국회의원 연구단체들이 가졌던 레토릭을 타파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관심을 갖고 참석해 준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의 미래이자 주역 세대라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저지만 우리 이 연구 그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김기웅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뭐 많이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역할을 하셨는데 나중에 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김기웅 의원님께서도 정리의 말씀을 한번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외교부에 있다가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되는 걸 보면서 통일부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뭐 곧 될 줄 알고요. 조금만 하면 뭐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현 상황은 아주 참담합니다. 사실 남북 관계도 참담하고 한반도 정세 주변도 참담하고 우리 내부도 참담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국회의원이란 기회를 받아서 저희 내부의 힘도 하나로 모으고 아시겠지만 국제정세나 북한의 태도가 아주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가 통일 의지나 통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또 뭐 소중한 마지막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권영세 장관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고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아까 어떤 조동호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남북관계 북한 통일에 대한 우리 5천만, 2,500만 합쳐서 7,500만, 8천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곧 분단 100년이 되지 않습니까? 100년이 오기 전에 뭔가 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첫 출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많이 모시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의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시대 대외관계의 원칙이 당 외교하고 고압 외교입니다. 당 외교는 뭐냐면 이제 그 국가 외교보다 집권당들과의 외교 이걸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주연의 국제부가 이거 총괄해가지고 제가 쿠바 주재 그 북한 대사관 그 정무창사로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쿠바도 역시 그 당주연의 국제부가 이제 그 내려와서 국가 외교를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주연의 국제부라는 게 전문성이 굉장히 대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외교 그 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 정당들하고 만나서 이제 우리 당 외교, 당 소통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국가 외교를 맡겨놨습니다. 저희가 근무할 때도 정말 터무니없는 제가 시간상 관계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지시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왔고 집행을 못한 지시들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압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 핵시험을 몇 차례 했습니까? 4차례 했습니다. 북한이 총 핵실험을 6차 핵시험까지 현재 했는데 그중에 2차례는 김정일이가 하고 나머지 4차례는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이는 그 핵 미사일에 굉장한 집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트럼프가 뭐 로켓맨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고압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이한테서 배운 벼랑끝 전술 외교를 현재도 구사하고 있고 어떤 뭐 협상이나 타협이나 국제적인 공조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압 외교를 현재 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김정일 시대하고 김일성 시대는 좀 뭐니까 김정일 시대하고 김일성 시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 수령이 권위 수호 선전 이게 정말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정일 때는 많은 경우 김정일은 국제사회가 국제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떠드는 걸 무시했어요. 안 듣고 귀를 막고 안 듣고 많은 경우 운둔 정책을 많이 김정일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악마화하는 여론이 돌아도 그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말라는 그런 외교를 구사를 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추워도 용납하지 말라는 그런 수령 권위주의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서 대선전이 기본이 뭐냐면 김정은이 위대성 선전, 두 번째는 북한의 행복상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는 위대하다 이걸 각인시켜라. 두 번째는 나의 용도를 받는 인민은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걸 각인시켜라. 이 두 가지 대선전에서 기본 김정은이 위대성 선전, 북한의 행복상 선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이나 해외 파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제 태영호 위원님께서 자기 자신이 도서에도 썼지만은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고 본 것은 무자비하게 나가서 뜯거나 망신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워야만 내 충성심이 그 척도를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첫째는 자기 아버지하고 특징 짓는 것은 자기 위대성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그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김정일 시대하고 조금 다른 게 체제 수호 외교에 많이 그 힘을 넣었습니다.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눈치도 좀 봤고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다자적인 협상에도 많이 참가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배격하고 오직 양자 외교, 다자 무대에 우리가 가야 손해볼 것밖에 없다. 멀리니까 계속 최근에도 아세안 그게도 안 참가했잖아요. 멀리니까 다자적인 공간보다 김정일 때는 육자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다자적인 공간보다는 양자적인데 북미, 미북, 미로, 미중 뭐 이런 식으로 양자적인 외교를 많이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경제 외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실리주의 외교해 가지고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협조 따내는데 김정일을 중심을 뒀다면 김정은이는 협조 따는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니까 외교 공간에 해외 파견자들 내보내 가지고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갈취해 가지고 우리 과학원들에서 우리 힘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시키겠다 이런 외교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계 부문에서의 사업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김일성 정치는 애민 정치였어요. 이민 위천이라고 해가지고 애민 정치를 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정일 시대 때 와서는 송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사회 모든 부분에 군대를 앞세우고 군대의 위력에 의해서 전파적 사회를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당정 정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일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은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은 군대는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집권해가지고 당의 용도를 받지 않는 인민군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당정 정치를 많이 하면서 당정 정치의 핵은 뭐냐면 당을 통해서 사회를 컨트롤하고 이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대사업 부문에서는 김정은이는 군사 방침을 제기했습니다. 대사업 부문도 군대와 같이 지휘관의 명령지에 복종해라. 이걸 해가지고 이걸 기본 핵심은 뭐냐면 행정 일꾼들을 내세우는 거였습니다. 일부상이나 부상이나 이런 행정 일꾼들. 김정은이는 당정 정치를 하면서 당위원회에 힘을 줬습니다. 상 일부상 다 무시하고 당비서 말이 기본이다. 해가지고 당정 정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만은 딱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김정은이 왜 당을 그러면 그렇게 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집착을 했냐?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황병소가 자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자천이 됐냐면 원래 황병소는 당전의 조직 지도부 일과 간부과 인사과입니다. 그걸 담당해보는 부부장이었어요. 오랫동안 그걸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으로 보내면서 네가 가서 군대를 좀 확실하게 죄라 했는데 최룡해는 성향상 막 그렇게 센 사람이 못 되니까 군대를 못 했어요. 못 지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황병소를 보냈는데 왜 황병소를 보냈냐면 황병소는 오랫동안 이제 인사 사업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군 주요 장성들은 다 황병소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집안이 든든하다는 거죠, 군내에. 그래서 황병소가 14년도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나름 확실하게 쬐어요, 군대를. 김정은이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 황병소의 신임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황병소 총참모부하고 김정은이 사무실하고 연결된 전산망 이게 다 전소가 됐어요. 화재가 나서. 그래서 그걸 황병소가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보고하면서 원수님 그 우리 방에 있던 그 컴퓨터하고 원수님 사무실에 있던 그 전산망하고 연결됐던 그 컴퓨터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수님께 보고하려던 우리 문건을 당정원의 해당 부서에 넘겨줘 가지고 원수님께 보고하는 걸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 났는데 1시간도 못 돼서 다시 전화 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황병소 내가 너하고 전화한 다음에 사전 찾아봤어. 예? 조선말 대사전 찾아봤는데 집무실하고 사무실하고 같냐? 너 수령이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이야 집무실이야? 두 번째 당중앙위원회가 어디 장마당이냐 물건 넘겨주게? 내가 당중앙위원회를 전임 있게 대한다면 당중앙위원회 문건을 보고한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넘겨준다고 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화를 내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원 내려가서 황병소를 바로 자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 안 되겠다. 군대가 내 아버지 때 송군 정치하면서 군대를 굉장히 이렇게 힘을 실어줘 보니까 이 당도 무시하고 당을 무시한다는 건 나를 무시한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군대의 그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당을 세게 한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당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번째 현장에서 체험한 북한 외교의 고립 상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북 성향이 강한 국가들조차도 북한하고 같은 취급받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뭐 핵시험했다 하면 이제 외무성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나가서 활동을 해. 우리 위협 정당하다는 거. 가서 활동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 들어만 주고 쿠바 같은 경우에도 일체 지지 입장 표명을 안 합니다. 왜 잘못 지지 입장 표명했다가 같은 뚜물이 될까봐 지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요. 공통 처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북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권 문제와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이제 그 개발 도상국들 같은 경우에 북한이랑 같이 소방이 인권 공세 받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들조차도 우리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서 우리 북한 지지 없어도 되니까 제발 우리한테 와서 너네 지지해 달란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뭔가 외교라는 게 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외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대표단 어디 가겠다고 해도 동의도 안 줍니다. 누가.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가 외교 고립을 당했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북한을 바라보는 주재국 외국인들 시각입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때는 배지 달고 밖에 나가면 그냥 보고만 해도 꼬레아 뭐 김일성 손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 물어보면. 근데 김정일 시대 와서 주민들이 꼬레아라고 하면 저거 막 못 사는 나라 저거 막 그 깡패 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외교관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밖에 나가면 이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그 국적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from 하게 되면 뭐 코리아라고 말하면서도 저거 이제 뒷말이 뭐가 들어오겠구나 알죠. 노스냐 사우스냐. 그때 정말 노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막 그 말하자면 뭐냐면 그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트들 어떤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있냐 없냐 내가 나가서 활동하면서 내가 내 국가가 나한테 창피스러울 때 내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 국가를 용도하는 사람이 창피스러울 때 내가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앞으로 질문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정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원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그 원칙을 수호하고 실현을 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대한민국 국회는 원칙을 만드는 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 대북 문제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원칙,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원칙이 아니고 초당적인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다는 말씀으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내전 시대, 그 90년대 초 시작한 탈내전 시대, 포스트 콜드워 시대가 끝났습니다. 세계화는 우리가 굳게 믿었던 세계화는 당연히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던 한 불가능할 줄 알았던 거, 예를 들면 그 대규모 전쟁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블록화입니다. 세계는 이제부터 냉전 시대처럼 세계에서 새로운 블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여기 서울에서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삼각형 관계를 보면 냉전 시대와 비슷한 새로운 블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냉전 시대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냉전 시대 블록 대부분은 공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블록이었습니다. 예외가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북방 삼각형 관계를 보면, 중로 북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은 바탕이 별로 없지 않지만 아주 약합니다.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아마 동상이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블록으로 보는 것보다 별도로 세계 관계의 특징을 간단하게 15분 안에, 13분 안에 그 소개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관계는 중노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 책을 보면 자료를 한편으로 보면 동맹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했을 때 대부분 관찰가들은 러시아 군대가 몰지 않은 미래 그 전례 없이 엄격한 제재 때문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모스크바로 가보니까 사실상 생활 수준이 전쟁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친정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반정부 경향이 심한 사람 대부분 만면 생활을 하는 경제학자들까지 그 작년에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5% 이상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 보지 못한가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있는데 핵심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은 그 석유를 비롯한 러시아 수출 특히 광물 석유든 많이 수입하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냥 그 중개인이 국가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물밑에 러시아로 그 여러 그 고급 기술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은 대러시아 그 군사 지원 동맹 관계이면 군사 동맹이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중국에서 군사 지원 무기든 받을 가능성이 받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 동맹이면 아닙니다. 중국은 대러시아 그 무기 수출 그
군사 무자 수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물밑에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규모는 있을지도 모르고 있으면 규모가 작아요. 왜 그래요? 중국은 제가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약간 아니라 친러시아 중립 입장이다. 기본 이유는 경제이다. 중국 그 무역 규모를 보면 대 EU 유럽연합 무역이나 대미 무역 규모에 비하면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거의 주변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대러시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한다면 미국과 유럽에서 제재 타산이 되고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조금 무역을 할 때 안전한 물건만 거의 안전한 물건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대러시아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러시아 경제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기본 이유는 설명이 없지만 제가 중국 전문가들과 말해서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중국은 러시아를 나중에 다시 친중국 입장에서 친유럽 입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아주 장기적인 커미트먼트, 장기적인 약속이 있는데 별로 하지 않아요. 주로 순수한 무역입니다. 러시아 측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는 당연히 지금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중국은 러시아 수출 항목, 특히 광물은 아주 값싸게 삽니다. 러시아는 다른 시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러시아 문화에서 보면 중국에서 약간 무시도 있는데 불신감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측은 또 원래 연토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역이 많이 활발해지고 양측은 불신감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관계 보면 또 재미있어요. 우리는 러북 관계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 정부, 소련 중앙 정부 예산에서 국가 예산에서 이와 같은 교류를 후원했을 때만 교류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와 북한 경제는 호환성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석탄, 광물, 수산물, 파견노동을 제외하여 북한 경제가 세계에서 국제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항목은 러시아 측에서 수요가 없다. 러시아는 왜 북한 광물을 필요할까? 러시아는 시베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 규모가 많았을 때 언제 많았을까요? 무조건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과 교류를 후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많이 활발해지고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대구경 포탄을 비롯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차 대전과 비슷한
참호 전쟁이다. 제일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 드론하고 대구견 대포이다. 하지만 북한은 역설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그 포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시 순수한 무역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61세이니까 북한을 가기 시작한 지 거의 40년입니다. 다음 주 40년 될 겁니다. 9월 10일. 그래도 그 동안 40년 동안 러시아에서 북한과의 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을 때는 4번 보았습니다. 다시 보이다. 이것은 4번째, 지금 4번째입니다. 이것은 80년대 중엽 실패, 2000년대 초 실패, 2015년 실패, 지금 4번째이다. 왜냐하면 다시 러시아 경제와 북한 경제는 호환성이 없다. 예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는 북한 라진 산문을 비롯한 북한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파견 노동자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15만 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중국과 북한 관계입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세계 관계 가운데 중북 관계만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중미 대립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관계도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북 관계 개선을 초래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중미 대립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모순적인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북핵을 완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우 북한 정책은 위험한 모험주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하지만 2018, 19년부터 중국과 미국 관계가 많이 나빠지고 사실상 제2차 냉전으로 알려진 중미 대립이 시작하였습니다. 이 대립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20년대, 30년대, 아마 40, 50년대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많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가치가 많은 완충지대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어느 정도 북한에서 친중국 정권 아니면 중립 정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약 4, 5년 전부터 중국은 조건이 거의 없는 대북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측은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많은 양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기본소득과 같은 거요, 연금과 같은 거요. 있기 때문에 돈을 나와요. 중국의 목적은 북한 정치 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북한 체제 붕괴를 예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는 중북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합니다. 아마 북한 측은 갑자기 러시아에서 포탄 수출 때문에 돈이 많이 나와서
얼마 동안 중국을 무시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실수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찾기 쉽지 않을까요? 아니, 러시아 학교에서 지리를 잘 배우고 이만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변수보다 산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과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 사상적인 기반이 없고 그 공격한 경제익이 없지만 장기적인 기회주의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북 관계. 하지만 중로 관계도 특히 로북 관계도 제가 보니까 얼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휴가 기간이 그리 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짧아요. 네, 이상 마칩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제가 그럼 그렇게 어렵냐? 북한이 제일 어려웠다고 할 때가 30년 전에 고난의 행군 시절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한 끼를 먹으면 한 끼 먹는 게 적응됩니다. 그랬다 두 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금방 3때 두 끼 먹는 게 적응돼요. 그랬다가 갑자기 다시 한 끼로 줄어들면 못 버팁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 북한 경제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8년째 어렵습니다. 좋아지다가 나빠지니까 더 못 버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구 구성입니다. 북한 인구의 반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났거나 어린애였습니다. 그 시절 같아 모르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어려움인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북한 경제의 오늘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불안해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에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죽습니다. 본래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영구 집권 의사를 표명했고요. 부하들에게 후계자 논의하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에 자기가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후계자가 필요하구나 해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을 해서 2009년에 후계자 작업을 해서 이제 2011년에 그 최고 지도자로 나오게 됩니다. 김정일은 내정됐을 때로 따지면 30년, 공식적으로 당 중앙이라고 불리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된 때로부터는 20년 동안을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한 2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겁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애송이었던 거죠. 경제도 어려웠고 외교도 어려웠습니다. 삼중 어려움에 처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김정은에게 뭐가 제일 급한 과제였을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애송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여줬느냐? 공포 정치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선군 시절에 비대해진 군을 아주 줄이고 장성을 별을 떴다 붙였다 하면서 충성을 하게 만들고 급기야 고모부 장성태까지 그 처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는 그렇게 쉽게 자유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소위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하자는 거였겠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하겠다. 뭐 세상에 그렇게 꼭 먹고 알 먹고는 없죠. 하지만 초기에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기 앞에 5년을 보면은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전 시기에 비해서 경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은 3.9%인데 2000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농업 생산도 좋았고 무역도 잘 나갔고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 핵 병진 정책이니까
핵 미사일 능력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핵도 6차 핵실험까지 했고요. 그럼 좋은 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2016년 말부터 유엔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2017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말이 경제 제재지 실상을 보면 거의 경제 봉쇄 수준입니다. 2015년이 북한 무역의 정상적인 해였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 제재로 2016년부터 경제 제재로 북한 수출의 한 85%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수입은 한 30%가 좀 더 넘게 금지가 되었지만 저 옷감 들여다가 인가공에서 옷으로 파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50% 정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시다시피 노동자 파견하는 거 불법되었고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권리 팔아먹는 거 금지됐고요. 북한 관광 금지됐고요. 등등등등. 거기다가 무역이 안 되니까 그동안 북한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먹고 살았는데 시장이 안 돌아갑니다. 이랬던 상황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아예 국경을 봉쇄하는 걸로 3년을 버텼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다 큰일 나겠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경제 성장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어디서 하느냐? 밖에서 와야 됩니다. 밖에서 올래니까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남한을 징검다리 삼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북한이 갑자기 회의를 열어가지고 김정은이 선언을 합니다. 병진 노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승리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게 4월 20일입니다. 그 후 한 질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 10중 8구 이랬겠지요. 한 질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걸 이미 다 계산을 두고 그리고 한 2달째 후에는 날짜와 장소는 안 정해졌을지 모르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이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자신 있게 이제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로 갔던 거였겠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좀 개방 개혁의 일로 나왔어야 될 텐데 북한이 선택한 것은 소위 북한 말로 정면 돌파전, 자력갱생, 버티기로 나온 거죠. 그러니 경제는 말씀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너무 북한 경제 어렵습니다. 김정은 집권한 동안 2012년부터 작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작년의 경제 규모는 96 정도입니다. 무역도 굉장히 크게 줄었고요. 무역은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던 첫 해의 무역 수출과 수입을 100으로 한다면 수입은 62고 수출은 불과 11에 불과합니다. 수출 규모가 10%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수출 액수가 줄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무역을 가지고 북한의 장마당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가 주민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린애들 영양 상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식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걱정 없이 조달할 수 있다 하는 게 세계 식량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1%입니다. 이렇게 되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 조사라고 하는 한계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는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보다 훨씬 더 이미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중국 지린성에서 북한 노동자 한 2,000명 정도가 임금 체납에 항의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당국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대규모 집단 행동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크고 작은 당국의 시위, 반대,
우리말로 데모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김정은이 지난 다 아시는 거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평양 문화 보호법. 그래서 나만 드라마 보고 해서 오빠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고 주민들이 자꾸 이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옛날보다는 이제 자기네들의 미래의 대안으로 남쪽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남한 문화가 들어간 탓도 있지만 워낙 사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남쪽을 자꾸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근데 이게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엘리트층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북한 환율이 달러 환율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2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무역도 안 되는데 그럼 무역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핵심 계층이 하는 겁니다. 힘 있는 계층이 북한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환율 폭등하니까 김정은이 그걸 갖다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율이 올라가요. 왜? 무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김정은의 지시가, 당국의 지시가 핵심 계층들한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직 평양 같은 데 좀 낮지만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올해 1월부터 그 북한 표현으로 20승 10정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승이라고 하는 곱하기입니다. 북한의 매년 20개 지역의 공장을 하나씩 10년 동안 만들겠다. 20개씩 10년이니까 200개죠. 북한의 시와 군의 숫자가 200개입니다. 즉 거의 전 시골 지역에 공장 그릇한 거 하나씩 다 만들겠다. 왜? 그만큼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격차가 크니까.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난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체제와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김정은이 지방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북한말로 20승 10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이제야 내가 이것을 시작하는가, 왜 지방발전 정책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다 라고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저 7월 달에 신의주에 큰 피해가 났잖아요. 그때 김정은이 아주 다 보셨죠. 아주 위태롭게 보트를 탑니다. 기차를 동원해놓고 어린애들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자 그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면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이게 애민 지도자, 인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막 런닝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이제 뭐라 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정치적 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몰린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력갱생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단기간 내에 자체 힘으로 북한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면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1953년의 일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이것을 평생의 소원이라고까지 이름 붙였었던 겁니다. 만약에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자력갱생 해왔던 거잖아요.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면 벌써 저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벌써 선진국 됐겠죠. 절대 자력갱생은 안 되는 겁니다. 좀 아까 랑코프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러 관계를 조금 연명하고 있지만 저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개방,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은 핵을 버리고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비핵화,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의 모태가 되는 주체 사상부터 버려야지만 북한 경제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의 경제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저것은 이제는 정치의 문제고 외교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하순에 7월 27일 날 북한 그 평안북도 압록강 주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피해가 생겼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신의주 위주, 평북의 신의주 위주하고 자강도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이 상당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스스로 이제 그 피해 상황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신의주하고 의주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주택이 4,100여 대, 그리고 농지는 3,000 정도가 침수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자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건물이 이게 좀 손실을 입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이후에 그 복구 과정에서 그 수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이제 물자들을 지원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특히 이런 평북이나 자강도의 어떤 지역이 특히 피해를 받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북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하고 의주를 직접 8월 9일 날 갔고요.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의주하고 의주는 압록강 바로 그 주변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강도하고 양강도의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가지는 않고 그 정치국 위원들을 시켜서 가도록 해서 물자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 구역이 전천군하고 성강군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도에서 전천군하고 성강군이 좀 피해를 많이 받겠구나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군하고 성강군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중국과 경계에 있는 압록강 바로는 아니고요. 압록강의 지류인 그 장자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장자강에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이 전천군하고 성강군,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월 13일에도 역시 정치국 위원이 가서 물자를 전달했는데 이때는 북한에서 보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추는 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봐도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위성 영상을 저희가 또 보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서 광범위한 침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북한이 이렇게 피해를 다 밝힌 게 아닙니다. 일부만 지금 밝히고 있고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라는 걸 이제 비상 검토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의 엄중 처벌할 것 이래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자체는 시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시사를 했는데 그럼 인명피해가 과연 얼마인가? 이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제 좀 나온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언론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례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뭐 이제 김정은의 말을 빌리자면 뭐 적이라고 하면서 적들의 언론이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고 신의주 지역에는 인명 피해가 없다. 그리고 뭐 계속 1,000명이 넘는지 하는데 이 날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게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국내 언론에 나온 거를 직접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특이한 반응이 보였고요. 한편 이렇게 김정은은 이렇게 연이은 현장 방문을 계속하고 7번 했습니다. 7번 공개 활동을 하면서 피해 복구를 하고 수재민 지원에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자체도 워낙 피해 규모가 커서 이제 살림집을 공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복구를 한 다음에 생활 안정화 하는데 적어도 2-3달이 걸릴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스스로도 피해 규모가 크다는 걸 이제 북한 이게 말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7월 29일 30 그 이제 피해가 있은 바로 며칠 후에 현장에서 평양이 아니라 현장에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이거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상확대회의를 그거 두 번째로 이제 개최를 해서 되게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재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서 김정은이 연설도 하고 그 연설에서 평양으로 그 취약계층 어린이나 이런 취약계층 수재민을 수용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되게 이례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수혜가 어느 정도 상당한 거고 그에 따른 민심의 지금 동요도 좀 있는 것이다. 이거를 좀 수습하려고 김정은이 되게 좀 부심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앞서 제가 이제 그 신의주, 평북, 자강도, 양강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를 가지고 좀 유출을 좀 해보면요. 그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말한 걸 다 믿을 수도 없고 거기를 다 일부만 나온 거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의미도 있는 걸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신의주 의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기로는 주민이 4,200명이 고립이 돼서 4,200명을 헬기로 구출을 했고 뭐 기타 뭐 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5,000명을 구출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양강도 말씀드렸는데 양강도의 김정숙 군, 그러니까 그 압록강을 보시면 맨 왼쪽에 신의주 있으면서 평북이 있고 그 옆에 자강도가 있고 그 옆에 양강도인데요. 양강도하고 자강도 붙은 그 옆이 바로 옆은 김영직 군이고 그 바로 옆이 김정숙 군입니다. 김정숙 군에서 김정숙 군도 그 압록강에 지류강이 있습니다. 장진강이라고 있는데 그 장진강이 법률을 해서 150명을 구조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에서 침수가 있다고 북한 스스로가 밝혔는데 구조했다고 밝힌 지역은 보도만으로 보면은 평안북도하고 양강도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강도에 대해서는 구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조를 얼마나 했는지 자체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자강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 언급 내용이 없습니다. 철도도로 뭐 건물이 손실됐다 이 정도만 나오기지 뭐 주택이 얼마나 침수되고 뭐 도로가 얼마 이런 말이 없어요. 자강도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자강도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구조를 했는지 구조를 안 했는지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강도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 지금 나온 거는 자강도, 전천군하고 성강군에 피해가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물자를 지원했다구나. 근데 그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주 위주만이 아니라 이런 자강도나 이런 쪽에도 좀 많은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 세 개 지역, 평북의 신의주 위주, 그 다음에 자강도, 양강도의 그 자강도 인접한 그 지역을 특급 제비상 지역으로 북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신문에도 그 침수 현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때도 주로 침수 현장 이렇게 잠긴 모습을 보인 게 신의주하고 의주, 평북 지역입니다. 역시 자강도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침수 그 피해 내용이라든지 그 피해 사진이라든지 구조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김정은 공개 활동 하나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이제 한 게 당 정치국 비상 확대회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례적입니다. 되게 이제 김정은이 직접 가서 현장을 가서 이틀에 걸쳐서 그 이제 대책을 이제 검토를 한 건데, 이때 이제 평북과 자강도에 현지 피해 복구 사령부를 조직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이 말은 아까 세 개 평북, 자강도, 양강도 중에서도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현지에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양강도는 그보다는 좀 심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좀 피해가 많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과 백두산 그 청년 돌격대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신의주에 투입해서 살림집을 다시 한번 짓고 제방을 복구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밖에 이제 뭐 평북 자강도에도 이제 뭐 동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문책성 인사도 이때 있었습니다. 책임비서 바꾸고 사회안전상 교체하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공군 아까 구조했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격려를 했고, 그 아까 백두산 청년 돌격대 진출식에도 직접 김정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주 지역에 또 다시 한번 김정은이 갔습니다. 되게 이례적인데 그 수해 지역 현장을 다시 갔습니다. 8월 8일하고 9일 날. 그러면서 나온 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어린이 이제 수재민 15,000명을 평양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뭐 쌀이라든지 이런 물자를 들고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좀 연출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그 외의 지역은 정치국 위원들이 가서 물자를 전달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평양에 수재민이 숙소를 왔습니다. 8월 15일 날. 근데 이제 처음에는 1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온 사람은 13,000명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계산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4.25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입소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입소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이 또다시 그 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점검하러 현장에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교육도 참관을 하고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하면서 또다시 연출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되게 그 이런 민심이 동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수습을 하려고 부심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거를 역으로 자기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는 데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한이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이제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걸 이제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 지원 제의를 했는데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제의 사실을 밝히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긴 했는데 자력으로 이게 자력으로 하겠다. 사실상 이제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뭐 여러 나라나 국제기구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측에서 대북 지원한 제안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까지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체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 8월 16일 날 그 김정은 공개 활동 이후에는 김정은의 수해 관련된 직접적인 공개 활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이제 대신 수해 현장 대신 아까 말씀 나온 바와 같이 지방 정책 20/10 정책 그 현장에 김정은이 갔습니다. 갔고 수해 현장 보도는 조금 이제 그 보도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톤 다운되는 그렇게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